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주말이죠. 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또 폭탄을 안겨줄지, 뒤통수를 후려 갈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해줄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번 주 제가 먼저 주말 내내 가장 고민했던 1번 주제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것인가? 여기가 바닥에 거의 다 왔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과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있어야 그럼 반등한다면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게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주제는 너무 희망적이어서 일단 포커스를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에 왔는가? 그리고 거의 다 바닥에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기이고 거의 다 바닥에 왔다는 결론이 내렸을 때 향후 다음 주, 이번 주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락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하락 원인들이 과연 제거가 되고 있는 건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최근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뭔지를 한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갑시다. 첫째는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네. 전쟁의 장기화와 복잡화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도 전쟁 비용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치명타를 날린 거죠.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전쟁 비용을 대하는 그런 미국의 상황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5%대 이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두 번째 또 유가가 또 상승하죠. 네, 중동이라는 독특한 그런 지역적 문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 도시의 주민들을 철수를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으면서 압박을 해오는데 과연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을 것이냐, 지상군 투입을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들이 그만 보고 있을 것이냐, 뭐 하마스보다 헤즈볼라가 10배는 더 크다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 생각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는데 중요 기업들의 실적이 썩 나이스하지 않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하락의 주범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여기에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지금 시장의 유일한 성장의 동력인 HBM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 엔비디아의 박살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수급이 무너져 있다. 뭐 가격이 매력적으로 하락해 내려오더라도 이를 사고 싶은 어떤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급이 무너진 상황,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떨어진 칼날도 굉장히 무겁고 큰 칼날이 돼서 떨어지고 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이것을 돌려 세울 것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진바닥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이러한 5가지 요인이 현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둘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금리를 보면 2년짜리가 5.07을 2년짜리 1.3bp 하락을 했죠. 네, 10년물은 4.914 1bp 하락을 했습니다. 20년물은 0.2bp 30년은 0.9bp 올라갈 때는 10bp 이상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1bp, 2bp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채권 시장이 약세를 의미하는 거죠. 뒤에 채권 금리는 다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4.914까지 이게 6개월 그래프인데 올 6개월 전이었으니까 한 2월, 3월에는 거의 3.5였던 게 지금 4.91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한국 10년물도 4.332까지 올라와 있네요. 3.22였던 것이 4.3까지 약 100bp 가까이 오른 상황. 이렇게 세계 글로벌 시장의 채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며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장에 아주 큰 피니시블로 카운트 브로를 날린 폭탄을 터뜨린 거죠.
WTI도 금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났을 때 0.08달러 하락해서 88.2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90달러를 당연히 칠 확률이 높아 보이죠. 100달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상황인데 일단 100달러까지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큰행님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토요일 아침도 3.69% 하락을 하면서 211달러, 거의 200달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200달러가 무너지면 또 사자는 들어오겠죠. 저는 200달러 무너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반에 와 있다. 늘어나기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상대편을 죽이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Q를 늘린 거, 점유율을 늘린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라는 게 약세장일 때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중요치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만한 하락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게 약세장이고 강세장은 반대죠. 이게 상승 요인이 될까라고 생각한 건데도 상승 요인으로 반응하는 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지금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테슬라가 200달러를 지키냐가 이번 주도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죠. 저는 200달러를 한 번 정도는 무너질 것 같아. 한 번 정도. 그때는 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큰형님 엔비디아도 1.7%나 하락하면 400달러를 위협받고 있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바닥이 나오는데 400달러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400달러가 무너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가격적으로 그렇고 중요 기업들이 바닥에 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관성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다는 게 그 약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장기 투자 이거밖에는 방법은 없는 거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장기 투자밖에 없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400달러가 깨지면 분할 매수를 사야죠. 과감하게 사서 500달러 근처에 파는 대꾸받고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트레이딩은 강력히 추천할 만한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WTI가 상승하고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수급이 무너졌다는 거죠. 수급. 이 부분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급을 한번 보면 고객 애탁금이죠. 애탁금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50조 위에 있다가 지금은 46조 살짝 위에 걸치는 상황. 수급이 이제 확실히 무너져 있죠. 고객 애탁금이 46조 위에 겨우 걸쳐 있습니다. 45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연말이 가장 위험한 것은 절대 고객 애탁금이 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이 그렇게까지 벼쳐질 것 같지 않다면 원래 이럴 때는 중소형주가 가는데 지금은 중소형주가 더 많이 얻어맞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 우량주 쪽으로 돈이 몰려 쏠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적인 면에서 고객 예탁금 시장이 부정적이다. 다음은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는 당연히 장이 호황일 때는 올라가고 불황일 때는 하락하는데 너무 급격한 모습으로 신용잔고가 하락을 했죠. 물론 몇 달 전에 금감원에서 신용잔고를 숫자를 틀어 막아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도 털리고 있다.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독특한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6,4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샀죠. 삼성전자 이후로 샀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3,000억이나 판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기술주 올해 많이 올랐던 것은 무조건 이익 실현을 포지션을 줄인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종목들은 당연히 줄이는 거죠. 그리고 대형 우량주,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내년에 좋을 종목, 튼튼한 종목, 캐시플로우가 괜찮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좀 갈아탄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모습이 많이 주식시장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피해주가 우리나라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많이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미수는 항상 오후 2시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이틀 T+2일에 결제해야 되는데 그 결제를 못해서는 오후 2시에 미수 물량이 확 쏟아지는데, 항상 2시부터 무너졌을 때의 특징은 바로 이 미수 금액에 물량이 출해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장이 수급을 전체로 봐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독특하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팔고 코스피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코스닥을 플레이하는 사람과 코스피를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채권 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키포인트, 퀘스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상승해 있는 채권 금리를 정말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가야 채권이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투자의 큰 핵심과 키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세 번째 주제로 채권 금리를 잡을 수 있나,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최근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부터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미국 장기 금리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100bp나 급등하며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에 도달을 했다. 반면 지난 2달간 2년물 단기 금리는 거의 변치 않아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16bp까지 축소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 장기금리 급등의 주요 원인이 패드의 higher for longer보다는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텀 프리미엄 상승에 주로 기인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higher for longer, 단기 금리를 쭉 올리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단기 2년짜리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 2년짜리는 거의 한 번 올라가는 후에 옆으로 기었다는 거죠. 대신 장기 금리인 10년, 20년, 30년이 올라갔다는 것은 추가적인 보상, 오랫동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는 보상, 텀 프리미엄에 대한 상승이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나쁘지도 않았고,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차환 발행을 해야 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장기물로 발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금리를 더 주라. 그러면 내가 사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금리의 상승은 FOMC의 어떤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의 변동 전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급이 발행 시장에 많고, 또한 경제가 나쁘지 않으면서 거기다 단기금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보는 위험 보상에 대한 텀 프리미엄이 시장의 가장 큰 금리 상승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같이 미 장기 국채의 텀 프리미엄 상승 배경에는 첫째, 잇따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경기 침체 해칭 수단으로 장기채 선호가 약화되었고,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장기 재정 건전성 및 국채 발행 증가가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QT의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기에 네 번째로 최근 전제비용 증가로 인해 국채 발행 가능성이 금리시장, 장기금리 시장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월 FOMC 이후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근 2-3개월 기간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불균형 축소의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나면서 이제 과도 긴축과 과소 긴축, 양방향 리스크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져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FOMC와 관련된 지방은행 총재들이 전부 다 이런 의미, 추가로 더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그들의 행동을 요약해보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전략보다는 we can wait, 지켜보겠다, watch and see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발언이 좀 지켜보자, 한 단계 내려온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데, 이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게 올 것이다. 지금은 watch and see, 지켜보겠다. 이렇게 불확실성하고 뉴트럴하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채권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던 거죠. 뭔가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신중하게 접근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건 수급도 망가지고 QT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발언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안정을 찾으려면, 금리가 내려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첫째는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장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경기가 아주 좋다는 의미하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서 올라가는 케이스, 국채도 믿을 수 없을 때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요인보다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눌려야 된다. 이미 패드가 이전보다도 도비 비둘기적인 상황으로 바뀐 상황에서 결국 미 장기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려면 미국 경기 지표 둔화가 확인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모든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강한 모습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두 건이나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소비가 좀 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올 4분기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모습, 또 내년엔 침체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이게 선반영이 된다면 금리는 어느 수준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초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을 세우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네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월 26일에 3분기 미국 GDP가 발표가 되죠. 네, 연율화돼서 4.3. 와, 상당히 높네요. 시장은 한 4% 정도 예상을 하는데 4.3까지 컨센서스가 세워지고 있다. 전기에 2.1%였는데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면 금리가 쉽게 빠지기는 힘들겠죠. 두 번째는 9월 PC 물가지수. 네, 지난달 전기는 MOM으로 0.4%였는데 이번 주는 0.3%로 좀 낮을 가능성. 코 CPI도 0.2 정도 이렇게 좀 살짝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GDP하고 미국 PC 물가지수, 이 두 개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발언을 상강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죠. 따라서 코멘트가 부재함에 따라서 지표 결과에 대한 가격 변수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오는 숫자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는 앞에서 보면 GDP 한번 봅시다.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전분기 YOY로 4.3, 2분기가 2.1이었는데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주거용 투자가 부진했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이 핵심이죠. 민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지난 7, 8월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나 비주거용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전분기보다 양호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 4.3이 나오면 정말 금리가 인하되기 힘들죠. 네, 이런 분들이 이번 주 GDP를 보면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시장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도 이제 3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죄송합니다. 전년 동급이 1.1 정도, 2분기 0.9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그러나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내수 부진을 완충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 수출의 핵심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특히 반도체가 핵심이었다는 게 그나마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미국의 GDP는 시장을 돌려 세울 그러한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케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 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GDP는 그나마 살짝 좋아질 가능성, 그렇다면 바닥에서 살짝 기술적 반등은 우리나라는 가능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도 살짝 올라가거나 큰 변동이 V자 반등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V자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현재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을 돌려 세울 모멘텀과 팩터가 안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도 근원 PC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달은 너무 높게 나와서 우리가 충격을 먹었는데, 이번 달은 예상보다는 살짝 0.1%씩 줄어들 가능성, 낮아질 가능성,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PC 물가지수가 결국 11월 달 CPI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한번 다 짚어봤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금리의 문제, 금리가 돌아서려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인정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금이 바닥이고 또한 살만하고 거의 다 왔다면은 언제 우리가 사야 되는가? 또 우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매수, 줍줍에 나서려면 어떤 가이드라인과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분야를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지금 단기금리는 앞에서도 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올라오는데 스프레드가 거의 20bp 내로 이제 붙었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서 얘가 붙는다면 뭔가 시장의 변화는 나타날 것이다. 장기금리가 올라오고 단기금리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왔다면은 뭔가 시장에 더 새로운 시그널을 줄 것 같은데, 스프레드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이럴 때 FOMC 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2일, 이때 살짝 긍정적인 요인만 이야기해 준다면 얘가 더 빠지고 얘가 덜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모습. 그럴 때 주식은 반등을 할 것이다. 따라서 10월 30일에서 11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때 파월의 발언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엔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정말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들 잘 좋아하지 않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신입사원 때는 기술적 지표를 맹신합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뭐 일목균형표에 한때 대가로 일목균형표를 좋아했는데 요즘 거의 안 보는데, 요즘은 기업 자체의 본질과 산업 섹터의 본질만 보는데, 장이 너무 빠질 때는 또 제가 저는 볼린저 밴드 같은 걸 보고 보는데, S&P 500 이게 이제 200일선인데 200일선에 거의 다 닿았죠. 네. 이 200일선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 상승 추세인데, 이게 깨진다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는 것이고, 이게 잘 방어된다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저는 깨지지 않고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서 하락폭의 50% 정도는 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00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다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일목균형선인데, 이 일목균형선이 입이 이제 다 구름대를 다 깨고 엄청나게 되는, 이게 일봉으로 봤는데 2340, 금요일날 2375가 깨졌으니까 2340이 바닥이다. 거의 바닥에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깨지고 올라올지, 2300가 깨지고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 줍줍을 해도 그렇게 터질 영역보다는 먹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기술적 지표 두 개를 봤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측면도 봤는데, 한국 코스피는 14.7배, 미국은 19.9배, 중국은 12배, 일본은 21배인데 일본은 여전히 고평가. 한국은 아직도 14.7배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락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 13배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포워드인지 트레일링인지 모르는데 포워드로 하면은 13배 초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12배 후반대까지도 보는데, 우리가 평균이 11.5배였으니까 거의 다 과거 평균 5년 평균에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만 더 빠지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과거 평균까지는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평균까지 오는 것이 많이 빠진 거냐,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빠진 각도나 속도,
그러한 규모를 본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은 있다. 이렇게 봐요. 대세 하락장이라면 900까지 가는 케이스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바닥이면 무엇을 사야 하는가?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 분야인데 사실 캐시 이스 킹이죠. 네, 현금이 스킹이 1번인데 이 고민이죠. 추가로 여기서 뭘 사야 하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 주말리는 공부해봤죠. 바닥에 거의 다 왔다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저는 HBM 관련주밖에 추천을 하고 싶지 않네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하락장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HBM 관련주밖에 없다. 예, 한미반도체 많이 빠지지 않았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HBM 관련주가 가장 살만한 종목이다. 여기서 너무 많이 빠진 프로텍 같은 애들 뭐 이런 종목들 좀 사야 이오 테크닉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그다음 ISC라든지 두산 테스나 같은 어떠한 그 장비들, 검사 장비들 이런 쪽도 좋아 보이니까 HBM 관련주를 사라. 이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 15만원, 삼성전자 8만원 보고 사서 견디는 거죠. 이오 테크닉스, HBM 중에서 한미반도체는 저는 7만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7만원이 목표 가격이다. 예, 그렇죠. ISC 같은 것도 두산 테스나 같은 애들, 프로텍 같은 애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마이크론도 하나 마이크론도 살만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11월 20 며칠 날 아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 아까 봤죠 400 몇 달러였죠. 이 엔비디아가 400달러 무너지면 무조건 사서 들어가는데 저는 11월 20 며칠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시장을 가장 강하게 돌려 세울 그럴 시기이다. 근데 너무 11월 말이니까 너무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래서 테슬라가 브레이크 역할을 실패했고 엔비디아는 너무 멀리 남아져 있고 이 사이에 뭘 어떻게 버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HBM 관련주들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를 믿어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 지난 2분기, 1분기, 2분기까지도 굉장히 가이던스를 좋게 줬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1일 날인 28일이 아니라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단기 바닥에 와 있다. sure. 물론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저는 단기 바닥에 와 있다. 견뎌야 되는 파는 때는 아니다.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타날다. 그때는 HBM 관련주들 위에는 특별히 시장을 반등으로 끌고 올 만한 종목은 보지 못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렇죠? 네, 이 분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두산테스나 텔칩스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좀 섞어서 사면 되지 않을까. 파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산다면 지금은 살 때이고 분할로 좀 사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고 저도 뭘 어떻게 대응해 줘야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주저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카페에 이야기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보시기 합니다. 여기 주소 투고 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친구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이루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친구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일인가에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네, 스터디 모임 공부 좀 합시다. 그날은 다음 달 연말까지 시장 전망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제가 추천할 종목 관심 종목 한 10종목 보는 이런 3개 타임으로 됐는데 여의도 정경영회관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친구분들 좀 많이 좀 들어오세요. 공부 좀 합시다. 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